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효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에 풍부한 칼륨입니다.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넣으면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따끈한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소끔 끓여서 먹는 저녁은 우리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안에서 이 아밀라제는 침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빨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근데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잡곡밥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탁 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나 줄여줘서 탄수화물에 있는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이에요. 요술밥솥 같죠?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고 싶다가도 나 기존에 뭐 비싼 거 하나, 밥 잘 되는 거 하나 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에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넣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 쌀밥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우리 몸에 얼만큼 그게 더 흡수가 더 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영양제도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B군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B군이 있어요. 흡수율이 어떤 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현미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식초물에 잠깐 불려놨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주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의 그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도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줘 오히려 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수 있도록 도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시 집에 식초가 없어? 나 집에 식초 없는데? 식초가 없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또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또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일 풀링이란 거는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치도 하지 않는 거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을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입안에 생기는 독소도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질까요? 그 이유는 기름과 밥에 있는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도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지으실 때 1인분 기준에 기름 한 약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 이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들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막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나 빨리 밥 먹어서 빨리 TV 봐야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일해야지,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냉동밥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애용하시고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젠 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보세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때 칼로리는 60%나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혹시 냉동밥을 만들 수는 없나? 갓 지은 밥을 냉동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면은 이 저항성 정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이 전분 주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죠. 이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먼저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거나 얼려있는 밥을 데워 먹을 때도 상관없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굉장히 급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식감도 굉장히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그 흰 쌀밥은 목 넘김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한번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이물감이 있으니까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깨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미쳐요. 이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이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적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와 우리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통들깨를 고운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1인분 기준으로 1스푼에서 한 2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세요?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면 다른 반찬 없이도 카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은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과 같은 데서 향신료도 많이 쓰이는데 강황에는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강황가루 같은 걸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 강황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염증도 잡아주고 세포의 노화도 줄여주고 해서 이 커큐민으로 만든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커큐민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커큐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커큐민 드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커큐민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커큐민 흡수율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나온 원료나 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 원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원료들이 들어있는 커큐민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또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40명 정도의 환자가 이 커큐민을 적정 용량 9개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우리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커큐민은 담즙 분비도 촉진시켜줘서 소화도 도울 수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황밥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 식초도 없어, 기름도 없어, 동들게 강황가루 다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돼요. 소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늘어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자, 이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소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을 때는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일찍 끓어요. 그리고 또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소주밥을 먹으면 내가 밥만 먹었는데 알딸딸하고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궁금증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끓는 과정에서 모두 다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우리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또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서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게 되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이 되면 신장 결석이 되고요.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 결석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게 되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잖아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시금치가 흐물거리고 시금치에 비타민C가 파괴되어서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옥살산을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더군다나 30초 정도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시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돼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의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이고요. 주요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들 넣어서 많이들 드시죠.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서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많이 먹죠.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삶은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서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자,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자,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 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뭐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 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 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자,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한식.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